공동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줄 전문가 세 분을 모셨고요. 우선 하나솔루션의 손인환 센터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무위원님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좀 질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화공산업을 통합해가지고 굉장히 산업의 쌀 같은 그런 산업인데, 지금 이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기술 개발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올바른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혹시 의견 말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제 발표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철강의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스코프를 좀 설명할까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R&D, 국가 민간주도 R&D가 생략을 했는데요. 지금 철강 산업은 옛날의 어떤 전환이 아니고 대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타에 올린 내용은 그동안 파이넥스에서 22년 동안 개발했던 그 파이넥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먼저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가 현재 지금 철강사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100만 톤짜리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쪽에 국가 R&D를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성공이 되면 하나씩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R&D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설비 개체 부분이라,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물론 이제 이게 철강협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고로 방식에서 수소환원 방식으로 바뀌는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100만 톤짜리 R&D 퍼실리티를 구성하고 거기에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지원이 되면, 그것이 되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린 대로 세계는 크게 두 개 분점화되거든요. 저희와 같은 파이넥스 방식의 유동로와 셔프트 방식이 있는데 두 개가 아마 양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일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EPC, 디지털 베이스 EPC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의 몫이죠. 그래서 예. 혹시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요청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철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앞서 먼저 얘기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랑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방을 했기 때문에, 기술 자체 프로세스를 모방했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첫 번째 솔루션인데, 일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대규모 정부 R&D 지원을 해서 올해부터 착수를 했죠. 그 규모도 우리가 지금 예타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정부가 주도해서 일단 스타트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철강사가 있는데, 독일은 그 철강사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의 펀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EU 자체에서 하는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펀드들이 있고, 각 철강사마다 하는 부분들은 다 유럽 펀드나 자기 정부의 프로젝트들이 개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 향상하는 데는 국가 R&D가 조금씩 예전에도 들어왔지만, 지금은 전면적인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SAAB라고 스웨덴의 지금 프론트 러너로 갖고 있는 쪽은 정부, 그 다음에 국가 소유 전력회사, 국가 소유 광석회사, 그리고 EU 펀드가 모여서 지금 100만 톤짜리 두 번째 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국제연구기관 가서 이런 설명할 때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정부가 이 탈탄소 대전환에 기여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주도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말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지만,
앞서 제가 슬라이드 중에서 1번, 그 자료에 있지만 1번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주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나중에 기업이 조금씩 분담률을 늘려가는 방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손인환 센터장님 뭐 의견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하나솔루션은 이제 중화학공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 산업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 산업이 사실 20세기를 주도한 산업이기도 하지만 21세기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산업의 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CO2 감축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회사들처럼 마찬가지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빅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세계 경제 규모가 GDP 기준으로 10위권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 거의 반열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경제 규모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준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 또 정부의 역할을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철강 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런 R&D 특히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저희 그 산업계도 그렇지만 철강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공정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어떻게 CO2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세대의 신공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린 수소를 사용해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철강 제법이 아니면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혁신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우리 이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대기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국가가 한 50% 그리고 저희가 50% 정도 연구비를 이렇게 서로 상호 대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만약에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정부 쪽에서 들어오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사실은 산업계들이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정부과제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산업계에서 그 R&D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순위를 좀 매겨서 그 순위대로 R&D 비용을 한번 배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주로 이제 R&D 쪽에서 시스템 재설계라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사실 이제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었던, 민간에서 제기가 되었던 민간 R&D 활성화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그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세제 지원이라든가 출연 이외의 투자 방식 다양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부분들을 아까 그 발제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사실은 현장에서 원하더라도 정부 쪽에서 사실 특정한 이렇게 정의를 만들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풀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산업연구원의 최은희 산임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오늘 이상호 전무님 발제는 굉장히 쏙쏙 닿았습니다. 아까 발제하신 내용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키스텝에서 다 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R&D 정책이나 산업 정책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게
한국의 R&D 성과의 패러독스 탈출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R&D 투자 세계 1위. 물론 여기 민간기업 R&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R&D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충분한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발제자도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생산력이 미흡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건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이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무, 이 혁신, R&D 정책, 혁신 정책의 목적 또는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평소 생각이기도 했고 오늘 또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을 포함한 뭐 철강산업 생태계 또는 그 외에도 여러 신산업 생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혁신 성장 아까 이제 그게 복지 확대로도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기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혁신 성장 또는 어떤 가치 창출 이게 R&D 과학기술 정책의 파이널 미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합의가 안 되는 이상 여전히 앞서 이제 일본의 사례도 얘기하셨고 뭐 그러는데 대기업과 이런 생태계와 거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같이 투자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이견들이 있거든요. 지적하셨듯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책 하시는 쪽에서 이제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합의 도출하고 우리가 미션 지향적으로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온 국가가 대기업, 중소기업, 뭐 벤처, 정부, 출연연, 대학까지 합심해서 나가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만약에 그 미션을 우리가 민간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미션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면 저는 반드시 산업계 니즈가 반영된 마켓 드리븐 R&D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민간주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고 합의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마켓 드리븐 R&D 그래서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켓이 요구하는 또는 기업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정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이제 아까 이제 과학과 공학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이언스 베이스의 어떤 수요는 우리가 많이 조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요도 물론 비중을 둬야 된다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마켓이라는 수요, 산업이라는 수요에 관련된 R&D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제 리서처 드리븐 수요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요 R&D가 저는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비중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출연연과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R&D 공급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정부 투자도 들어갔고 그런 R&D 과학기술계 공급의 양과 질 그리고 산업계에서 지금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신산업 분야에서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질적인 간극이 있다고 계속 비판, 지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R&D 공급과 수요 간의 어떤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정책 설계도 이제 키스텝을 포함한 여러 이제 정책 연구자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R&D 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뭐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물론 자본력도 있고 내부에 이제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R&D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뭐 어떤 R&D에 대한 꼭 투자, 단순 투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이 R&D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혁신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정책을 이제 조세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 혁신 생태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대학 출연연까지 포함하는 이 혁신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왜 지금까지 참여가 저조했는가, 이제 물론 발제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뭐 이제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다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왜 정부가 같이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사회적인 이제 이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파러시에서 중요한 게 사회적 수용성인데, 일반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이나 출연연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신뢰 회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은 이제 물론 과학기술 R&D 얘기인데, 이제 지금 이게 혁신 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과학기술 정책만 갖고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R&D가 혁신 성장이라는 임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부처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연계되고 협력되는 어떤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 지금 정보통신부죠. 지금 과학기술 R&D 투자하는 정책과 함께 산업정책, 거기다 이제 기재부의 어떤 정책, 여러 가지 또 규제정책,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정책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과학기술에 투자만 하고 결국 혁신성장이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을 연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R&D 성과 평가에서 이제 기업에 얼마나 기술이 이전됐나 이런 게 중요하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R&D 성과 평가 체계 안에서 이제 혁신 성장으로 기업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이제 기술 수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장 얘기를 하셨어요.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부분에서도 사실 기술의 공급 부분도 그렇고 수요 부분도 그렇고 국내 시장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고로의 여러 가지 뭐 이 탄소 중립 부분의 R&D 또는 그것을 평가하는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인력만 갖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물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해 당사자를 어떻게든 포함시키는 방법도 국내에서 생각해 봐야겠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R&D 공급 부분에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수요도 당연히 글로벌 네트워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글로벌 수준의 R&D 정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력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여러 산업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대학에서 그러니까 연구계에서 이제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질적 차이, 이 간극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아까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다 맞추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탄소 중립 부분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매니저급의 어떤 R&D,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부족할 텐데, 그 부분의 인력은 R&D 정책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R&D 부분에 좀 다양성을 해서 이제 다양한 R&D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전문 인력이 나와서 이게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에는 분명히 R&D 프로젝트를 좀 다양화하는 정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뭐 이제 인력 부분에 이제 PM이나 PE나 이런 부분에 이제 있어서도 저는 참 이게 공정의 문제냐 공평의 문제냐 이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아직 사회적으로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 사회적 수용성 또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인간 R&D 쪽을 소위 말하는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 R&D가 이제 뭐 리딩을 해야 되고 마중물이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 R&D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리딩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의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이라든가 정부 주도의 이런 R&D들이 그동안 사실 실효성이 없었던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새 정부에서는 인간 R&D 쪽에 방점을 딱 짚고 이제 뭐 수요 지향적,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그런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 말씀하신 거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도체 분야가 있어야 연일 화제인데 그 반도체 쪽이 보면은 2016년도부터 4년 동안요 정보 R&D가 제로였어요. 한 푼도 안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사되기 시작한 게 이제 연구계하고 학계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다른 데야 뭐 자기네들 자꾸 끌어다가 할 텐데 학교 연구소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석박사 과정생들이 일단 타격을 제일 먼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난이라는 게 석박사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2010년도니까 뭐 7, 8년 전부터 끌어놨으니 이게 이제부터 투입을 한다고 해도 또 몇 년 더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여러 대중소 협력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사태 경험을 하면서 뭐 이거 비싸지만 아주 값지게 우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인식이 많이 제고가 된 것 같아요. 대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도 사실 그동안 약간 좀 뭐 정부에 따라 다르긴 했습니다만 좀 금기시되는 사항도 있었고 뭐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결코 그러지가 않다. 생태계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많이 전환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공감대가 훨씬 더 만들어지고 쉬운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전략계획단의 이규택 MD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연구위원님 말씀 재원 정말 가슴에 팍팍 붙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대기업에도 있었고 중소벤처 창업이나 뭐 경영자로 한 17년이 있었고 또 이 퍼블릭 섹터에 와서 PD 거쳐서 지금 MD를 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게 참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포스코에 계셨던 분이 어쩜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계속 뭐 인력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이 R&D 패러다임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 R&D에 대한 대상, 방향도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저희 R&D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애써 생각하는데 뭐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자, 스마트한 뭐 장비를 개발하자, 뭐 디바이스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타겟이 대부분 오브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해놨던 거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말씀을 하면서도 역시 빠져있는 게 뭐냐면 휴먼입니다. 사람 그 자체.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저희 출산율이 0.81이에요. 24만 명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적게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 58년 개띠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연식이 나올 것 같은데
58년 개띠, 58년 개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왜 58년 개띠가 그렇게 유명할까?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정도 가장 많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가 제일 많은 출산이 많이 이루어진 해가 58년 개띠고요. 작년 24만 명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출생하는 그 인구 숫자가 4분의 1 정도로 줄은 겁니다. 그럼 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현장은 그 58년 개띠부터 시작한 그 60년대까지 이어진 그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히 공급되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면서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266만 명 증가했습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 재작년까지죠. 117만 명이 증가했고요. 2020년부터 30년까지, 이제 근미래죠, 저희한테는. 320만 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1인당 GDP가 약 35,000불? 작년에 아마 그 정도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만 따질게요. 100만 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인당 GDP를 35,000불을 그 일한 사람하고 또 전체 인구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35,000불을 이뤘다면 일하는 사람이 4분의 1로 줄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35,000불도 4분의 1로 줄어야 같은 값이 되겠죠. 그걸 유지하려면 4배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4배 투자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결국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부가가치 높은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35,000불이 아니라 그 선진국 수준인 7만 불 뭐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4배가 아니라 8배 정도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뭐 CO2, 탄소 중립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 지구를 위하자는 게 또 인간을 위하자는 거고, 인간한테 필요한 환경, 뭐 노동, 안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러면서도 저희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이제 그 인간적인 요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휴먼 팩터라고 얘기를 저희 전략계획단에서는 이제 네이밍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휴먼 팩터를 지능화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R&D 패러다임,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R&D의 타겟을 오브젝트에서 휴먼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러 의견들을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태드리면, 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소벤처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구조상 대기업에 좋은 인력과 많은 돈이 몰려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대중소기업, 중소벤처까지, 또 그 다음에 대학과 연구소 등이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뭐 정부 R&D를 추진할 때도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세 분 의견을 좀 들었고요.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이쪽 오프라인 여기서 그 질의응답 시간 가지기 전에 그 세 분 의견 듣고 발제자님 어떻게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뒤에부터 말씀드린 이제 그 고민은 저도 그런 걸 많이 인식합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아직 제가 회사를 안 나갔으니까 잘 모르는데 나간 사람을 통해서 보면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인력이 진짜 대기업의 그 큰 연봉 때문에 있는 좋은 인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소나 벤처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근데 과거의 정부 R&D는 그 개념은 비슷해요. 그 중소 벤처를 같이 모아서 하려는데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 벤처를 그 대기업한테 연결해주는 작업을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무한이고요. 저희들도 R&D를 하는 부서가 현장 라인에 갔을 때 시너지가 되거든요. R&D 자체라는 아무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인하고 연결됐을 때를 본다면 똑같이 중소벤처가 대기업의 그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을 끌어오는 작업들, 그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서 최현희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이제 부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인식 전환이라는 건 기업도 해야 되는데 기업은 태생적으로 이윤 추구라는 것에 프레임이 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요새 이제 ESG 때문에 그 소통을 정해진 틀 속에서 ESG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접근은 하는데 여전히 기업 자체가 뭔가 얘기를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쪽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장들을 마련해서 기업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장들을, 물론 우리도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얘기를 하면 홍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소통이라고 하지 않고 홍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저 뒤에서도 뭐 인력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디지털 베이스 그 EPC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제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거든요. 소득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짧은 시간 일하고 인구도 많지 않고 사실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유럽계인데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집중된 노하우가 그것도 디지털로 표현이 되면 그 퍼포먼스는 아까 8배 얘기하셨는데 80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우리 60년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절은 그게 맞는데 앞으로 저인구나 그 다음에 소득은 이미 35,000불이 돼 있고 35,000불에서 스테이하면 국민들이 다 좌절하게 되니까 5만 불 이상 가야 된다면 결국 국가 R&D를 포함한 산업계도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것이 저는 그래서 제가 철강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을 그 같이 동반한 R&D가 안 되면 사실은 그 따로따로 벽장 속에 R&D 결과물이 묻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R&D 비용을 왜 민간한테 주느냐 문제는 계속 아까도 질문하셨고 여기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100만 톤짜리 하이렉스 프로세스를 지금 예타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포스코가 처음 만들었을 때 용광로가 10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를 R&D로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포스코 단독으로 하기에도 비용도 많이 든더러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하다가 그런 거를 민간이 할 때는 민간은 그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회라는 게 존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대기업이니까 네, 이런 얘기가 온라인에도 나오면 포스코에서 영업이익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철강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리듬을 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철강 같은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반도체나 비해서. 그렇지만 가져야 될 산업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라는 것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사회가 무서워가 아니라
정당한 R&D를 같이 모여야지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어느 한 기업이 생태계를 구성한다면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자기 계열사나 이거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국가 R&D가 대기업에 지원을 할 때 당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가 뭐 임무지향적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R&D를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도 성장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세대가 했던 방식은 절대 통하지가 않으니 이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되 우리 강점 있는 부분을 극화시키고 약점 있는 부분은 사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오는 기술까지도 R&D가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절대 사올 수 없는 기술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선정 자체도 좀 개념도 좀 달리하고 그런 깊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하고 여기 현장에서의 질문 받고 응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하고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선정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윤희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간 주도다, 뭐 인문중심이다, 뭐 이러면서 주로 이제 그 산업 R&D 쪽, 인문중심의 대규모 이런 쪽, 반도체를 대표되는 이런 쪽의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뭐 관련된 온 부처가 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특정한 부문의 기업 주도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재원 투입이 너무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R&D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것 같고, 뭐 기초 분야라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성장력, 국가 경쟁력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R&D 재원, 정부 R&D 재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균형 감각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과학 부분에 대한 비중도 반드시 일정 부분 유지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아까 이제 공학이라고 표현됐던 부분 아니면 산업기술이라고 표현되는 응용기술 이쪽 부분에 대한 비중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전략은 마련돼야겠죠. 균형 감각. 그래서 저는 뭐 기초과학 그 비중을 확 줄이고 어떤 산업 그 R&D 쪽으로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50대 50이 돼야 되는지 30대 70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자의 의견은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업 지원 부분 또는 이게 산업기술 R&D 부분에서는 R&D 재원 투자만 가지고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D, 정부의 R&D 재원 투자 질문하신 분도 언급하셨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R&D 재원 투입만 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에 뭐 조세 정책이라든가 규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정책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이 이렇게 약간 패키지 형태로 산업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 R&D 정책이 연결이 돼야지 결국은 이 단기 성과 확대든 뭐 중장기 성과든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R&D 재원의 비중은 기초과학 분야와 어떤 응용기술 분야 또는 산업기술 분야의 비중을 적절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응하고 이것은 대국민의 어떤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라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이제 뭐 과학기술 장관회의도 있고요. 이런 여러 회의에서는 타부처 정책을 어떻게든 같이 시너지를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 이제 수립 중에 있는 과학기술 기본 계획도 우리 이제 최윤희 박사님 이제 한 분과를 맡아서 도와주시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타 과학기술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분야들의 정책들, 좀 과학기술 기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규택 MD님께 좀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과제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서 너무 이제 틀이 꽉 짜여 있어서 이렇게 좀 아주 좋은 내용일지라도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틈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기획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좀 넣을 수 있는 방안. 물론 그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경우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업 쪽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기업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기자재비, 직접비 등도 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다뤄보셨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처음에 기획할 당시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누구 주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이제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 과제를 공부하거나 할 때 과거에는 지정 공모라는 형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인 스펙이나 어떤 목표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제안을 받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자유 공모나 또는 품목 지정, 그러니까 지정 공모가 확실하게 스펙을 정한 것보다는 품목 지정은 그쪽 관련되는 일종의 테마 정도를 열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연비를 지금보다 30% 개선하자, 그 정도까지만 나가는 게 품목 지정입니다. 그러면 30%를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이어를 훨씬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엔진을 개량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트랜스미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 아예 그런 거를 떠나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이제 인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제안할 수 있는 자유 공모도 지금은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가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속된 말로 저희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건 당연히 저희도 똑같이 이게 좀비 기업으로 가면 기업이 국고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비 기업에 소속된 인력들이 더 생산적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매몰되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중소벤처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비 기업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냈을 때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거는 나라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리면, 이 과제가 자유 공모를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설정된 목표조차도 중간에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시대 상황이나 세상 트렌드가 바뀌는데 당연히 목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스트릭트하게 잡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한개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빙전문입니다. 오늘 그 민간 혁신, 민간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 전환 방안에서 들으면서 그동안 느꼈던 걸 또 재산 확인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가지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뭐 평가나 이런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퇴직한 분들, 기업도 있고 대학도 있고 출연 연구기관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다 이제 현직 중심으로 평가든 뭐 기획이든 다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일단 거의 올 수가 없고, 출연연에 있는 분들도 조금 낫지만 그래도 오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고 있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퇴직한, 되게 오래되면 안 되죠. 지식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그런 분들 아마 항상 이런 분들 이제 스탠바이 돼 있고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다. 이 사례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역량평가를 하는데, 여기 그 역량평가가 하루 종일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최근에 퇴직한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좀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 관련해서는 이제 기업 주도, 민간 주도나 기업 주도나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 R&D 조건에서는 이 주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누가 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원을 의존하면서 민간 주도가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결국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추가로 붙는 것이, 지금 기업들은 R&D를 거의 이제 인하우스 R&D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대학이나 출연연, 이 바깥에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있고요. 돈을 기업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부, 지금 원래 정부 R&D 예산이 30조인데 이 중에서 기업에 가는 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해보면 7, 8조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7, 8조 원만큼 정부 R&D 예산을 아예 줄이고요. 7, 8조 원 아예 없애고, 기업의 조세 감면을, 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7, 8조 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대부분은 뭐 자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바깥에 대학이나 출연연을 활용해서 하면은, 진짜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지겠다. 물론 모든 과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건 또 정부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원장님 문이 없을까? 예. 네, 캐스트의 신정민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상호 연구위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이 사실 R&D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센티브 정책이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인센티브의 하나로 이제 세액공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G8국 국가 중에서 이제 세액공제 비율이 그런 정책들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미흡한 편인데, 사실 그쪽에서 이제 이런 민간 참여를 위해서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필요한지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이제 R&D로만 성장을 해서 재무 쪽의 그 디테일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기업, 우리 같은 기업에서는 이게 분전화돼 있어가지고 R&D에서 그 쓰는 비용들이 재무 쪽에서 이제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R&D로 선정이 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일종의 세액이 되는데, 최근에 그 기업이 그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런 포괄적인 세액 공제보다는 지금과 같은 이제 전환 기술에 좀 한정시키면, 이거는 그건 옛날 방식에 조그맣게 개선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R&D라는 형식을 빌어서 뭐 기업도 좋아지고 뭐 정부도 뭐 실적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는 나름대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세액 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대규모 엄청난 투자가 되고요. 이제 이런 R&D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 한정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용광로 다음에 전로라는 게 있습니다. 컨버터, 순산소로 하는 정면 시스템인데, 이게 탄소를 안 쓰게 되면 이걸 전기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도 포항 방향에 전기로를 이제 하나씩 300만 톤짜리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멀쩡히 앞으로 한 20-30년은 쓸 수 있는 전로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게 플레이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한다면 꼭 참을 수 있는데, 전 세계랑 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도 50%는 국내 시장이지만 50%는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미 그 자산의 뭡니까 감가상각이 안 끝난 설비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옛날부터 나온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문제예요. 예전에는 뭐 R&D 비율을 좀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거는 기업 측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스토리를 넘어와서 이제는 설비의 구조적인 변환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 단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민간의 얘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철강 산업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처럼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뭐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강 산업에서. 이거는 정부가 좀 고민을 해서 직접적인 R&D 투자를 하나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대전환 시절에 지금 우리보다 더 사실 심각한 데가 전력산업이죠. 전력산업 화력발전소를 다 크로스하고 리뉴어블로 지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하겠지만 민간도 그와 걸맞는 설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커스터머 중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데서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하지 않으면 만든 강제는 안 사겠다. 그런 데만 사겠다 그러면 되게 그게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 마켓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다 지원하면 3개 관세 또 이슈도 되고, 그래서 이런 데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산업연구원도 계시지만 저는 이 국책연구기관이 그런 쪽에 조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세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얘기하면 다 뭐라고 하죠? 그냥 자기 주장이죠. 기업은 늘 돈이 없다, 정부로부터 돈을 요구한다, 이런 인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가 성가신데, 요약드리면 하여튼 대전환 기술 지원 부분하고 설비의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세제는 새롭게 대두된 이슈니까 요거는 좀 예전과 구별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사실 저희는 이제까지는 R&D와 관련된 세액 공제만 이제 다뤘거든요. R&D와 관련된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R&D가 아니고 멀쩡히 쓸 수 있는 건데, 탄소중립 관련된 전환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제 새로 만드는 게 R&D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고민이 필요한 아이템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좀 예.
키스테드 홍지호입니다. 저기 민간주도 시킨 성장 R&D를 할 때 정부 R&D 인터뷰라든지 문제 이슈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R&D 그 정책이라든지 혁신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말할 때는 상당히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상당히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방향을 찾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합의 이런 걸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민간주도 R&D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좀 부적절한 예도 이제 R&D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좀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우리나라 이제 예타가 99년부터 이제 SOC부터 추진되었고 2008년부터 R&D 예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R&D 속성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제 그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신탄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새로운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주도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타를 검토할 때 좀 더 이제 R&D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반영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구체적인 좀 방향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타도 이제 예산을 주는 재정당국 차원에서는 굉장히 구체별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의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 나가자. 그 대신 R&D 속성을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검토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민간 주도 R&D를 할 때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를 검토할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고려돼가지고 뭔가 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검토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빨리 마지막에 좀 국가 R&D 개선 제언 세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특정 기업의 R&D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공복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순간에 대기업을 단순하게 배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R&D가 이제 국민의 대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이제 검토했던 방향이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R&D는 그래도 이제 TRL 한 5, 내 6단계까지는 좀 지원하고 그 이후는 이제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해가지고 TRL 7, 8단계 이후까지는 기업 주도로 이렇게 추진하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가져가면서 검토를 해왔고 그런데 앞에 이제 BL 단계라든지 PC 단계라든지 이런 걸 구분하면서 이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PC 단계 그러니까 파일럿 단계라든지 거머실 단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검토해오던 방향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부 R&D 지원과 관련해서 검토했을 때 TRL 단계에 좀 7, 8단계 이 부분은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성과가 특히 특정 대기업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맞느냐 이런 이슈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대기업을 그냥 단순하게 배제하기보다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 민간주도 R&D를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제 고려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좀 정교한 그 분석과 좀 구체적인 이런 방향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은희 박사님 앞에 말씀하신 그 이제
임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수용성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혁신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앞에 말씀하셨듯이 좀 이 사회적인 수용성, 민간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 비난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좀 이런 사회적인 수용성이라든지 정부 R&D 정책의 방향, 지향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고려돼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기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이 가까이 돼 있어서 따로 이렇게 의견을 요청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마무리 좀 해서요. 저희가 오늘 민간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를 듣고 또 깊이 토의할 수 있게 돼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제 그게 민간주도를 할 수 있도록 키스텝에서 많이 기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과 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오늘 직접 와주셔서 포스코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논의들을 해서 스마트하게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의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논의됐던 많은 부분들이 오늘 뭐 황조 센터님 얘기하셨지만 하나하나 더 짚어보고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업이 참여했을 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생태계를 어떻게 또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다른 여러 가지 패키지 정책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참 고민할 게 많아서 그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관심과 또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토론을 이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스 토론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7월 13일 오후 2시에 반도체 분야의 효과적인 민간협력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발제해 주신 분, 그다음에 토론 참여해 주신 분,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제안해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큰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